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11월은 보통 다음 연도의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그런 시기인데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PF라든가 아니면 미분양 리스크, 특히 리스크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년의 투자 전략과 함께 동시에 리스크를 굉장히 점검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건설업종의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이신데요. 가장 최근에 이런 리스크들을 거의 집대성한 그런 자료를 또 쓰셨고, 이 리스크 속에서도 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좀 길게 제대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하나투자증권에서 건설 담당하고 있는 송유리입니다. 네, 저희가 저희 11월 되면 애널리스트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굉장히 바빴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즘 그래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 또 자료도 최근에 내셨기 때문에 자료 중심으로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전체적으로 그냥 2022년 주식시장에서 건설업종 좀 어땠는지 간략하게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상당히 험난한 이제 그런 분위기였어요. 사실 연중 내내 주가가 빠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건설업 주가가 안 좋았는데요. 연초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방송을 그 당시에 찍었었지만 실적도 사실 주택 매출이 마진이 가장 높은데 두 자릿수 성장이 거의 예견된 해였고 또 저희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좀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실망으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연중 내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 중에는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 그러면서도 PF를 포함한 어떤 유동성 리스크까지 이제 자주 입에 오르내리면서 좀 이렇게 우려가 극대화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초에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2월 중순 넘어가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그 공사비가 올라가는 그런 원가단 이슈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뭔가 봉합이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다시 뭔가 네, 공급단의 맞습니다. 이슈, 미분양 리스크라든가 금리 상승이 또 가파르면서 이런 게 좀 발생해서 건설업종은 좋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그럼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건설업종에 조금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좀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그 이제 연간 전망 자료를 통해서 지금 네. 국내 쪽 우려 좀 짚어보자라고 해서 세 가지 요인으로 말씀을 좀 나눠서 드리고 있어요. 체크해야 될 것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Q 감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 연초에 금리가 좀 올라가면서부터 Q 감소하겠거니 이제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 네. 것들이 지금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아파트 공급 물량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대형 건설사들의 올해 분양 계획도 연초 대비해서 좀 많이 낮춰가는 상태예요. 뭐 얼마에서 얼마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대우건설이 이제 연초에는 3만 세대 공급 얘기를 했다가 지금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2만 세대 공급으로 낮췄고요. 그리고 DL-ENC도 연초에 2만 세대 공급을 얘기를 했다가 3분기에는 1만 세대 공급으로 절반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Q 감소는 지금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당연히 지속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 자료에도 실렸지만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 기준으로도 올해가 35만, 저희가 작년이 39만이었거든요. 35만, 그리고 내년은 30만 내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경기가 좀 안 좋으면은 분양이 막 20만 대로 내려갔다가 또 네. 경기가 좋으면은 소위 40만 대를 건드리고 뭐 아주 좋았던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막 50만도 넘었었는데 네, 그쵸. 지금은 다시 연초 목표보다 낮아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도 목표는 아직 정확히 나온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지금 맞아요. 봤을 때 줄어들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한 번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저희 내년 분양 공급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 걸로 생각은 하지만 얼마나 줄어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형 건설사들 주택 매출도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합산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는 좀 성장 기조로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하반기가 되면 성장이 크게 둔화되거나 또는 매출이 감소로 접어드는 회사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단의 이슈는 어쨌든 감소할 게 예상되는데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걸 열어줘야 되고 네. 원가단은 제가 앞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공사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원가단의 그 이슈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연초부터 이익 추정치가 가파르게 내려온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원가 이슈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제 원자재 가격 레벨도 아주 크게 내려온 거 일단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분기별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이게 회계적인 그런 거긴 한데 이제 네. 저희가 예정 원가율이라는 거를 네네네. 건설사들이 추정을 해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 예정 원가율을 조금 올리는 작업들을 이제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건설사들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을 놓고 보면, 그러니까 올해는 2분기, 3분기부터 시작이 됐고 네. 내년은 4개 분기가 온전히 다 그 영향을 받으니 네. 네, 사실은 연간으로 봤을 땐 당연히 올해보단 내년이 원가율이 좀 올라갈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면서도 업체별로는 또 예정가율 조정이란 걸 아직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고 또 했다 하더라도 100% 현장에 모든 현장에 다 한 것들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네. 추가로 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도 뭐 원자재 가격이 크게 더 오르는 게 그런 걸 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라도 마진이 좀 우하향 안정화되는 그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업종의 좀 전사 영업이익률 아니면은 뭐 네. 이런 건 어느 정도 레벨에서 어느 정도 레벨로 조금 내려와 그런 수준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내년에 예상되는 Q 또 이제 올해보단 감소고 네네. 마진도 저희가 개선을 안 보고 있는데 그걸 곱하기를 하면 이제 결국 이익이잖아요. 네. 지금 이거는 이제 제 추정치 기준이지만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내년의 이익 추정치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하향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이제 Q가 얼마나 빠질 거냐에 대한 게 한 번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추는 이제 그런 조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업체별로 보면은 제 추정치와 그리고 시장의 컨센서스의 괴리가 적게는 10%부터 많게는 30%까지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보수적으로 보는 네네네. 걸 수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 컨센서스가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간 전망을 좀 일찍 하시고 다른 분 아직 안 하셔가지고 그럴 수도 그럴 있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부지런한 애널리스트가 약간 그 실적 추이를 좀 선도하는 경향이 있고 저도 애널리스트 했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업체를 좀 탐방하면서 그런 네, 걸 좀 맞습니다. 느껴가지고 전망을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컨센서스 업데이트가 되면은 지금보다는 지금 거는 과거에 잡아놨던 거니까 네, 이제 맞습니다. 하향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근에 그러면은 PF 리스크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 PF 리스크는 네. 자연스럽게 미분양 리스크라고 조금 연결도 되는데 그냥 미분양 리스크라고 퉁쳐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네. 미분양은 좀 어떤 상황인지요? 네, 그 리스크 부분에, 그러니까 미분양 리스크에 대해서도 자료에 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미분양 지금 현황만 이제 네. 놓고 보면, 저희가 이번 9월에도 미분양이 좀 큰 폭 증가를 하면서 이게 거의 15년, 16년 이후로 월별로는 최대의 폭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분양이 좀 빨리 올라온다 이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미분양 증가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때 이제 금리 인상이랑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분양은 당분간은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9월까지 계속 이제 그런 상태고 사실 당분간 계속 늘어날 걸로 지금도 생각이 돼요. 지금 레벨은 저희가 2009년에 미분양 피크를 찍었던 시기에 한 25% 정도 수준, 그리고 연도로 따지면 한 2004년 정도 수준을 지금 이제 맞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앞으로 이게 좀 더 늘어날 걸로 보니까 저희가 미분양을 조금 조심해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아직 그 건설사들이 어떤 이제
이렇게 취합을 해서 공식적으로 미분양 물량을 좀 체크를 아직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 그 부분은 좀 질문하고 싶은데 미분양 집계 기준이 조금 달라졌나요? 왜냐면 제가 지금 미분양이 작년 11월, 12월에 14,000호였다가 네. 원래 3만 호까지 있다가 9월 달에 갑자기 8,000세대 늘면서 4만 1,000가구가 네. 거의 찍어가지고 네. 월별 기준 거의 최대폭 증가가 네. 있었는데 그 미분양이 제가 4만 세대를 얘기하면 댓글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뭐 미분양 엄청 많다 시행사가 다 가져가가지고 그리고 네. 집계가 다르다 네. 이래서 막 그런 댓글들이 엄청 달리는데 조금 달라졌나요? 아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이제 회사가 소통을 할 때 네네. 사실 이게 좀 뭐랄까 약간 판단의 영역이 있죠. 예를 들어 이걸 3개월 기준으로 할 거냐, 6개월 기준으로 할 거냐,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래서 현 상태로는 건설사들이 뭐 의미 있게 지금 미분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통계청에 분기마다 그 이제 초기 분양률,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라는 데이터가 분기마다 나오는데 네. 이제 그 수치를 보면은 조금 이제 안 좋아지긴 했어요. 네네. 이제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도 지금 카운팅을 안 하고 계시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서 같이 저희가 자료로 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은 제가 애널리스트 처음 시작했던 그때 미분양이 엄청 한국의 화두였는데 그러니까 미분양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있어 보였는데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늘어날 때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미분양 이건 네, 되게 맞습니다. 건전한 미분양이라고 네.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미분양 네. 이거는 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미분양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 후자 쪽에 가까운 그런 미분양으로 약간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해서 아마도 시장에서 조금 경색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는 네. 하고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동네가 대구가 아닌가 싶은데 네, 그 맞습니다. 자료에도 보니까 대구 미분양이 그 올라가는 그 기울기가 진짜 거의 에베레스트 산처럼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구 지역은 사실 미분양이 발생이 된 게 작년 5월부터예요. 그래서 전국 기준으로 놓고 봐도 거의 6개월 선행하다시피 이제 네. 미분양이 먼저 증가가 됐고요. 최근에는 미분양 레벨도 과거 피크 대비 거의 50%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개월 선행한다 치면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네. 대구도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미분양 정점이 약 2만 가구였는데 네. 지금 1만 가구까지 올라왔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자료에서도 넣어놨지만 그 미분양과 관련돼서 저희 건설사들이 공사비 회수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시나리오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열어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국적으로 미분양 레벨이 저희가 공사비 회수에 문제가 있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에요. 네.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사실 얼마까지 늘어날지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더불어서 대구처럼 좀 미분양이 극심한 지역도 있고 대형 건설사들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익스포저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상대적으로 지방에 주력하는 회사보다는 대형 건설사 입장에서 그런 문제되는 현장의 비중은 극히 적겠으나 그래도 그런 어떤 현장이 갖고 있음으로써 공사비 회수에 노이즈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미분양이 만약에 극심하게 되면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네. 저희가 대체로 준공 시점에 그 분양률이 거의 한 80에서 85% 정도 수준이 넘어가면 저희 공사비 회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런데 그것보다 현저히 분양률이 낮았을 때가 지금 저희가 우려가 되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이제 준공 시점에서도 저희가 분양률이 많이 처진다. 혹은 준공 가까이 갔는데 분양률이 많이 처진다. 도저히 준공 때 80%, 85%못 맞출 것 같다. 네. 라고 한다면 사실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공사비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것 같으니 네. 대손 충당금 같은 걸 좀 반영을 해라라는 사실 회계 감사가 있을 수 있죠. 네.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선반영 될 수도 있는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준공 시점의 일은 아니지만 준공 후에도 사실 몇 개월 계속 열심히 더 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원래는 이제 시행사의 어떤 재원으로 저희가 이제 할인 분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도 다 안 팔렸다. 했을 때는 이제 사실 공사비를 좀 훼손시켜 가면서
이 할인 분양의 재원으로 삼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현장을 마무리하는 경우에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 사실 매출 차감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준공 시점이 아니라 조금 더 가서의 일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매출이 차감이 되고 원가율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시기를 사실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고 이제 빠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이런 현장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를 지금 열어두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네, 거의 뭐 그 건설업종을 보시는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들으면은 뭐 그럼 내가 뭐 폭탄을 안고 소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약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굉장히 뭔가 리스크가 많다고 좀 느끼고, 그리고 저희가 08년에 그런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이 있는데 네. 공사비는 중도금 대출 정도를 받으면은 공사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할 수가 있는데, 미분양이 많아지면은 그 중도금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계약을 시키려고 정액계약제라든가 애프터 리빙 같은 걸 해가지고 네. 무조건 일단 계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에서 계약했지 않냐 해서 그 계약한 걸 가지고 중도금 대출을 조달받아서 그걸로 공사비를 대고, 그러면 그럼 애프터 리빙 같은 거는 잔금을 또 바로 안 내시니까 몇 년 살고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융 비용을 굉장히 부담했던 게 생각이 나고, 결국 계약금의 분양가 10% 하니까 미계약이 많아지니까 네. 계약금도 1,000만 원, 네. 뭐 나중에 500만 원 막 이런 식으로 그 엄청나게 정액 계약으로 막 낮아지면서 막 계약을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정도 레벨은 아닌데 네. 지방으로 보자면은 대구가 미분양이 굉장히 적체가 되고 네. 있고 24년 전까지는 미분양이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복잡한 상황을 좀 열어줘야 될 것 같고, 수도권은 어쨌든 선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구 시장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네.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어쨌든 대비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제 결국 좀 더 지켜봐야지 되는 거는 맞는 네, 것 맞습니다. 같네요. 지금 너무 앞서서 사실 그 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고려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극단적으로 뭐 어디 망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어디가 그렇죠. 어디가 안 좋아져요? 어디가 망해요? 뭐 어느 건설사가 뭐 모기업으로 돈 빌렸다는데 막 더 위험해진 네.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고 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미분양이 늘어날 걸 우려해서 네. 늘어났을 때 이럴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는 일단 열어두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지금 그거 외에 주가를 좀 최근에 흔들었던, 그리고 건설업에 대해서 우려가 극대화됐던 거는 사실 유동성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너무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그거와는 별개로 이 금융 환경 때문에 이제 약간 그런 공포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특히 대형 건설사 국한에서는 그 우려는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왜요? 뭐 현금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건설사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게 PF 지급 보증이라는 부분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착공 들어가기 전에 저희 토지비 확보 단에서, 그러니까 저희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네, 네.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신용보강으로 이제 지급 보증 같은 것들이, 연대 보증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단기채에 이제 차원이 원활하지 않거나 금리가 심하게 튀거나 이제 네.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건설사들이 이제 저 우발 부채를 다 떠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이제 나왔었어요. 네. 이제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우려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그 형태가 좀 많이 바뀐 부분들도 있어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 지급보증 금액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예전에 2007년, 8년에 그 금액 대비해서 현저히 낮아진 부분도 이제 첫 번째가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예전에 예를 들어 브릿지론 같은 데 이제 PF 지급 보증을 썼을 때는 뭐 인허가에 대한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토지 확보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현장에도 약간 무분별하게 지급 보증을 했다라면 사실 그런 거는 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급 보증을 쓸 때 무작정 뭐 나중에 잘 될 사업성만 감안해서 지급 보증을 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될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떤 담보, 대물매달 받을 수 있는 담보까지 이제 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건설사들, 특히 대형 건설사들 재무 현황이 사실 너무 좋아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테이블로 재무 현황을 2007년 말과 올해 지금 상반기 말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놨는데 네. 이제 업체들의 이제 현금성 자산이 적게는 2조부터 4조까지 지금 레인지가 굉장히 예전에는 이게 1조가 채 안 됐었어요. 네. 그리고 뭐 한 3천억, 4천억 있는 회사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조 단위로 일단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는 사채나 차입금 전부 제외하더라도 유동 자금이 거의 1조가 넘고 2조가 넘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그 대비 PF 지급 보증 금액이 많게는 그러니까 유동자금 대비해서 한 70%, 적게는 30%.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는 거의 시행사가 하는 사업에 PF 지급 보증 금액이 빵. 그러니까 사실 리스크가 0인 거죠. 네네.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그리고 좀 아쉽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 건 바이 건으로 모든 계약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건설사들을 볼 때 저희도 이제 재무 상태표를 가지고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대형 건설사들은 좀 안전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저기 모 기업에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도 하고 네. 여러 이제 계열사로 이제 대여금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뭐 세세하게는 모르지만 겉보기로 보더라도 사실 유동성, 그러니까 저희 현금성 자산 같은 것들에 이제 만기 도래나 사채 차입금을 빼면 사실 0인 상태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회사채 발행도 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네. 네, 외부 차입이 좀 어렵고 상환은 해야 되고 유동자금 부족하고 근데 PF 지급 보증 금액은 크고 하면 저희가 세세하게는 모르더라도 뭔가 타이트한 그런 감이 있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겠구나 싶은데, 아직까지 저희 대형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 정도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만 얘기해서는 의미가 없는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런 질문이 공통적으로 다 나왔고 그에 대한 회사들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DLENC는 우리 시행사와 함께하는 사업의 지급 보증 금액은 0이다. 그 리스크 없다. 그리고 뭐 현대건설은 그 주요 PF 지급 보증이 들어간 그 금액이 있어요. 제일 큰 금액. 네. 이제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땅을 저렴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 훼손은 문제가 없다. 이제라는 얘기.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별로 돌아오는 이 상환 금액 전부 다 체크를 해보니까 월 평균 1,000억 정도더라. 우리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리고 대우건설도 지금 우리가 사업 진행하려는 그 땅들의 이제 입지도 좋고, 그리고 우리 유동성 현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단기간에 자금 경사가 없다. 이제 이런 코멘트들을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대응 능력이 있다 정도는 이제 좀 확실한 근거를 통해 가지고 들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굉장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 좀 위기 상황으로 갔기도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확실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위기 대응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사실 모든 건설사들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이제 현상은 이제 현금이 마르는, 현금이 순식간에 이제 후루룩 나가는 이제 그런 현상들은 충분히 빚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회사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회사채가 외부 차입이 좀 어려운 상태인데 상환은 해야 하고, 그리고 이 현장단에서 제가 대부분은 수금을 분양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이 극심화되게 되면 사실 이 현장단에서의 이 현금 흐름도 좀 원활하지 않은 현상들이 빚어질 수 있는 데다가 이제 그런 상태에서 혹시 PF 지급 보증을 이제 선 것에서 한두 개라도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저희 이제 다 갚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현금이 이제 나가는 그런 현상들은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대형 건설사는 일단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위기를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저희가 08년, 12년에 굉장히 안 좋아진 기업들을 많이 봤지만 근데 반대로 그때 네. 그 약간 알짜 자산을 기회로 매입을 해서 2010년대에 굉장히 사세를 키웠던 네, 맞습니다. 그런 상당한 시행사들도 네. 결국 나왔던 거라 반대로 어떻게 해석해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는 대형사들이 그렇지 못한 기업들로부터 나오는 그런 자산들을 또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항상 잠자고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